이 질문을 보면 이게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대형 사고 할 때 잔고를 어떻게 축소하느냐 이런 얘기죠. 97년도에 IMF,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또 2008년 금융위기 이 대형 사고를 어떻게 미리 감지하느냐. 코스피 기준으로는 뭐 2095년대에는 14%, 90년대는 26%, 97년대 42%, 총 3년간 82% 하락했다. 올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셨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회복하는데 2년 걸렸다. 또 2008년도에도 52% 폭락 후 종가 폭락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 2년 걸렸다. 그래서 요지는 어떻게 폭락의 징후를 감지하고 어떤 기준으로 잔고를 축소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면은 대형 사고가 10년 주기설도 있고 뭐 6년 주기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지하는 게 뭐 저라고 특별한 거는 없는데 저도 이제 대학교를 뭐 경영학과 나오고 금융기관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그 모든 거를 다 금융권에서 이제 겪은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IMF 때 조은행이 망해갖고 망하는 바람에 신한은행하고 합병하는 그런 불상사도 겪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다닐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 많은 분들이 은행 창구에 오셔갖고 항의하시고 그런 사례도 제가 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 대형 사고가 나면은 잔고를 축소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코로나 사태 때 그런 대형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 깡통을 찬 코로나 사태 때 뭐 제가 모두 3억 5,600인가요? 뭐 그렇게 순조를 했는데 한 달 동안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신용을 많이 쓴 거고 두 번째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제 그 잔고를 축소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다시 돌겠지 이렇게 하다가 크게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게 대형 사고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어떻게 그걸 감지하느냐 이렇게 보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진짜 대형 사고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과거 경우를 보면, IMF 때도 시장은 계속 내리꽂는데, 경제 관료들은 그런 위기를 알지만 계속 공식적으로 아니다. 그리고 발뺌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그 대형 사고가 왔습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 엄청난 금융사고가 터졌는데 미국에서 또 계속 위정자들이 거짓말을 했죠. 괜찮다. 이거 별거 아니다. 다 수습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우리 금융 시스템상 뭐 얼마든지 감당 가능하다. 온갖 그 사람들이 나서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금융위기가 왔죠. 또 코로나 사태 때도 환자가 불같이 번지는데도 이거 뭐 괜찮다. 특히 미국 같은 데서도 미국에 1년 내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뭐 몇 명인데 이 정도 죽는 것 같고 뭐 무슨 소리냐. 이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뭐가 닥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부정할 때 진정으로 아니라고 부정할 때 진정으로 위기가 오는 것 같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주시장은 끝이다. 1800 간다. 저기 나스닥도 7000 간다. 이러고 있을 때 저는 그 위기가 아니다. 이거 반드시 반등한다. 이런 거를 제가 제 채널에서도 얘기했고 한국경제 TV인가요? 거기 가서도 얘기했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위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왜 위기가 아니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작년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그럴 때는 위기가 안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할 때는 위기가 아니에요. 작년에 뭐, 전쟁도 났죠. 인플레도 왔죠. 경기 침체도 왔죠. 뭐, 별의별 악재가 다, 금리가 뭐 폭등했죠. 별의별 악재가 다 터졌습니다. 우리가 그 밥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모든 악재는 다 작년에 터졌어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냥 폭망했다. 대재앙이 왔다. 뭐 대참사가 왔다. 뭐 이제 뭐 다 팔고 현금으로만 갖고 있어라. 뭐 기타 등등 온갖 그 위기를 다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 그러면 결코 위기가 안 옵니다. 왜냐 그러면 인간은 지혜롭거든요. 무식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때도 다 극복을 했는데 위기라고 알면 반드시 방안이 나옵니다. 위기라고 알면 반드시 방안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주식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아니라고 그럴 때가 진짜 위기고 그 주가가 하락하는데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그러면 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작년에 경험을 했다. 그래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 아니라고 그럴 때 우리가 대형 사고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고를 그러면 어떻게 축소하느냐? 뭐 저라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 코로나 사태 때 하도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위기다 이렇게 감지하면 일단 신용을 줄이죠. 신용을 줄입니다. 그리고 그 원금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원금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매도를 한 후 그 대체 매수를 안 하는 게 이제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원천적으로 이거를 방어하는 방법은 평소에 20% 정도 현금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부터도 그냥 그 과거 10여 년 동안 현금 있는 거 다 끌어다가 무조건 하다 보니까 위기 때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을 항상 20% 정도 여유를 갖고 있으면 대형 사고가 왔을 때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 그 신용 잔고를 전체 잔고의 24% 이내로만 쓰면 코로나 사태와 같은 또 폭락이 와도 반대 매매에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용 잔고는 전체 잔고의 24% 이내 그리고 현금은 20% 이내로 하고 가급적 신용은 이 신용 잔고 24%도 많다. 그러니까 가급적 신용을 안 쓰는 게 그 좋다. 제 책에도 그 과거 제가 신용을 썼을 때 안 썼을 때를 비교해 봤더니 돈을 더 벌려고 신용을 쓴 게 오히려 그냥 현금으로만 거래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적게 벌었다. 반토막이다. 이렇게 한 거를 제가 실증적으로 분석해 놓은 거를 제 책에도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사계좌 4분할법, 이계좌 2분할법에서도 3차, 4차, 3차, 4차 신용을 쓰더라도 3차나 4차 그때만 신용을 쓰면은 이런 그 대형 사고, 큰 폭락, 징후가 와도 대폭락이 와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나와 있듯이 돈을 더 벌려고 신용을 쓴 게 오히려 반토막 이익이 10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신용을 안 쓴 거가 훨씬 더 이익이다. 신용을 쓰면 증권에서만 좋은 일 시킨다. 이렇게 분석을 해냈죠. 그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IMF 때나 금융위기 때 현금으로만 사놨으면 손해 볼 일은 없죠. 나중에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은 결코 안 망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영원하며 반드시 추가 상승한다.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가급적 현금으로만 사면은 망할 일이 없다. 특히 우리 단기 매매, 단기 투자에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된다는 게 강조하는 게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진짜 지상의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고 있죠. 죽음의 계곡이라는 건 뭐냐? 내가 투자한 원금의 배 이상을 벌어야 죽음의 계곡을 넘는 거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투자했으면 한 1억 벌어서 2억 이상 돼야 이제 그 죽음의 계곡을 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계곡을 넘으면 서로 반토막이 나도 원금은 남아 있으니까 그 얼마든지 재기할 수가 있고 그때까지 쌓인 실력으로 시장이 돌면 얼마든지 더 크게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설 정도로 실력을 쌓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주식할 때 신용을 절대로 최소한의 필요한 때만 쓰고 현금을 항상 20% 갖고 있으면서 그 죽음의 계곡을 넘으면 IMF, 금융위기, 뭐 기타 등등 더한 위기가 와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은 살아만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오죠. 살아남은 자는 주식시장에서 보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주식 투자할 거니까 이런 거에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거를 잘 지켜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사항을 읽어보면 전 저점 50%까지만 진입을 합니다. 근데 스승님께서는 100%까지 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수강생들이 잘하니까 스승님께서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까지 진입하시는 거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도 그 100%까지 가까이 가서는 진입을 잘 안 합니다. 저도 판바닥이 50% 넘어서부터는 경계의 눈초리로 갖고 보고 아주 확률적으로 그 굉장히 확률이 높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만 들어가죠. 네, 그래서 100% 가까이에는 진입을 잘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한 것이 일사분기 오르막 초반에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일사분기 오르막 초반에 진입하는 것을 좋아한다. 저도 50% 넘으면 굉장히 경계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모강 김정수 애독자 여러분, 김정수입니다. 올해 참 투자가 어렵다. 판단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해주십니다. 12번의 깡통을 차고 그 후 제가 깨달은 것은 시기를 타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단순한 필살기를 갖는 것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종목 중 내 수익에 빨간불을 켜줄 수 있는 종목을 걸러내는 그 단순한 방법을 모두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홀로서기 스터디를 열심히 나눠드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저와 함께 홀로서기 여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